천문학적인 돈 뒤에 숨겨진 은밀한 기록, 돈의 족보입니다. 오늘 파헤칠 가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작년 4분기 SK하이닉스가 올린 영업이익은 655억 원. 반도체 한 사이클의 끝자락에서도 이 숫자는 건재했다. 지금 이 회사의 이름 앞에는 한국 시가총액 상위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이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53년 경기도의 작은 직물 공장 하나가 나온다. 최종권이 세운 성경직물. 전쟁이 막 끝난 나라에서 실을 짜서 천을 만들던 그 공장이 오늘날 SK하이닉스의 시작이다. 반도체와 직물 사이의 거리는 단순한 업종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생존과 전환의 기록이다. 최종권은 왜 직물을 택했나? 전후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팔리는 것, 사람들이 입을 옷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팔리는 것, 그게 창업의 출발이었다. 그 현실 감각이 이 집안의 DNA가 됐다. 최종권의 손은 항상 거칠었다. 배틀 날씨를 수십 번 고쳐매고 공장 바닥을 직접 쓸었다. 전쟁 직후 수원 인근 전기도 끊기고 원사 공급도 불안정했던 시절이었다. 납품처에 찾아가면 문전박대가 먼저였다. 직물 한 필 팔기 위엔 며칠을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온 날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공장 문을 닫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전쟁 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옷감이었고 그 수요는 반드시 온다고 봤다. 감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결국 성경직물은 살아남았다. 그 집념이 쌓여 오늘날 SK라는 이름이 됐다. 바닥을 버틴 자만이 다음 판을 설계한다. 기름 냄새가 먼저였다. 직기 수십 대가 동시에 돌아가는 공장 안, 공기는 실밥과 먼지로 뿌옇고 귀를 찌르는 새소리는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여름이면 열기가 천장에 고여 작업자들의 등이 흠뻑 젖었다. 최종권은 그 안에서 원사 상태를 손으로 직접 짚었다. 납품받은 실의 굵기가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으면 직물 전체를 다시 풀었다. 당시 업계에서 그런 기준을 고집하는 공장은 드물었다. 빠르게 많이 뽑아내는 게 전부이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나온 직물은 손에 잡히는 촉감이 달랐다. 납품처들이 먼저 알아봤다. 문전박대 대신 재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 공장은 결국 살아남는다. 훗날 SK하이닉스가 2012년 출범 이후 반도체 품질 기준을 한 단계씩 끌어올려 1분기 현금성 자산 54조 3천억 원을 쌓기까지 그 뿌리는 이 공장 바닥에 있었다. 공장이 탔다. 밤사이였다. 남은 건 뼈대뿐이었다. 한국 전쟁이 핥히고 간 자리에 최종권이 세운 성경직물은 그렇게 한 번 더 무너졌다. 잿더미 앞에서 주저앉을 이유는 충분했다. 자금도 설비도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최종권은 폐허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기업가라면 마땅히 1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10년. 지금 이제 위에서 10년 뒤를 본다는 것. 그게 포기하지 않은 이유였다. 재건은 빠르지 않았다. 설비를 다시 들이고 인력을 다시 모으고 거래처를 다시 설득했다. 수십 번 문을 두드렸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두드렸다. 결국 성경직물은 다시 돌아갔다. 그 공장이 훗날 SK그룹의 씨앗이 됐다. 재난 앞에서 배울 점은 하나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전략이었다. 섬유는 팔렸다. 그런데 최종권은 섬유를 버렸다. 성경직물이 겨우 숨을 고르던 시절, 그는 공장 장부 대신 정유시설 도면을 펼쳤다. 주변은 말렸다. 섬유도 모자라는 판에 석유라니. 그러나 그가 본 건 지금의 수요가 아니었다. 산업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먼저 바닥난다는 것, 그 병목을 진자가 다음 시대를 가져간다는 것. 전환은 무모해 보였지만 계산이 있었다. 섬유는 누구나 뛰어들 수 있었다. 정유는 달랐다. 진입 장벽이 곧 해자였다. 그 선택이 성경을 SK로 만들었다. 직물 공장 하나로 시작한 회사가 에너지를 거쳐 반도체까지 닿은 건 실패한 자리에서 같은 길을 다시 걷지 않겠다는 결단 때문이었다. 망한 뒤 더 큰 판으로 옮기는 것, 그게 SK가 된 방식이다. 바이어는 직접 손으로 원단을 잡아당겼다. 늘어나면 탈락, 뜯어지면 탈락. 성경직물 공장 한쪽에는 불합격 원단이 수북이 쌓였다. 최종권은 그 더미를 치우지 말라고 했다. 직원들이 매일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국내 섬유 시장에서 품질 기준은 생산자가 정했다. 팔리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최종권이 노린 건 해외 바이어였고 해외 바이어는 달랐다. 그들은 납품 전 샘플을 수십 번 검사했고 기준 미달이면 계약 자체를 끊었다. 살아남으려면 그 기준을 먼저 내면화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바이어의 검수 방식을 공장 안으로 들여왔다. 외부 기준을 내부 규율로 바꾼 것이다. 이후 SK는 반도체 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을 반복했다. 2026년 1분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했다. 품질이 곧 가격이 되는 구조, 그 DNA는 섬유 공장 불합격 더미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최종권은 공장 직원 하나를 불러세웠다.
불량 원단을 몰래 재단 더미에 섞어 넘긴 사실이 들통난 것이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어차피 국내 거래처는 따지지 않았고 섞어도 티가 잘 나지 않았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눈감기였다. 최종 건은 그 원단을 전량 폐기하라고 했다. 재사용도 할인 판매도 없었다.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는 건 손해였다. 그러나 최종 건의 계산은 달랐다. 불량을 한 번 넘기면 그 기준이 공장 전체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이후 성경직물 공장에는 불문율이 생겼다. 불량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즉시 드러내는 것. 감추면 더 큰 손해가 온다는 것. 훗날 SK가 반도체 화학통신까지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건 창업기에 이미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DNA가 심어졌기 때문이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건 일본 이토추 협상단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돈도 기술도 설비도 그쪽에 있었다. 성경은 달라는 쪽이었다. 최종권이 원한 건 단순한 차관이 아니었다. 아세테이트와 폴리에스터 두 공장을 동시에 세울 실탄이었다. 이토추 측은 조건을 걸었다. 담보 상환 일정, 기술 이전 범위. 협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국내에 변변한 합성 섬유 공장 하나 없던 시절, 한국 기업이 일본 종합 상사를 상대로 기술과 자금을 동시에 요구하는 건 무리에 가까운 시도였다. 결국 성경은 550만 달러 차관을 따냈다. 1968년 3월 아세테이트 공장이 착공됐고 6월엔 폴리에스터 공장이 뒤를 이었다. 두 공장이 같은 해 동시에 땅을 파기 시작한 건 그 협상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맨손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서명 하나로 산업의 씨앗을 심었다. 그게 SK 성장의 첫 번째 도약이었다. 이토추에서 받아낸 기술은 절반짜리였다. 핵심 공정은 넘겨주지 않았다. 성경 연구진은 나머지 절반을 스스로 채워야 했다. 공장을 돌리면서 연구를 병행했다. 실이 끊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조건을 바꿨다. 수십 번 실패해도 기록을 지웠다가 다시 썼다. 당시 합성섬유 기술은 선진국이 특허로 틀어진 영역이었다. 도면을 구할 수도 물어볼 곳도 없었다. 공정 하나를 이해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 최종건이 독자 기술을 고집한 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다. 기술을 빌린 기업은 언제든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걸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배웠다. 종속되면 가격도 물량도 내 것이 아니었다. 수년의 시행착오 끝에 성경은 자체 공정을 완성했다. 외국 기업에 손 벌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 그게 진짜 자산이었다. 맨손으로 기술을 만든 기업만이 협상 테이블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지도 위에 점 하나를 찍는다. 수원 공장에서 출발한 선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동부 해안에 닿는다. 1960년대 중반, 성경직물은 직접 만든 폴리에스터 원단을 미국 바이어에게 처음 내밀었다. 상대는 한국산이라는 말에 반신반의했다. 일본 제품과 비교하며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봤다. 품질은 통과였다. 왜 미국이었나?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섬유 소비시장이었고 미국 바이어의 오더 하나가 공장 가동률을 좌우했다. 유럽은 자국 산업 보호 장벽이 높았고 일본은 경쟁자였다. 선택지는 미국뿐이었다. 첫 수출 이후 성경은 단순 납품 업체가 아니라 원가와 품질을 직접 통제하는 제조사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기술을 스스로 진 기업만이 가격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첫 수출 오더로 증명했다. HBM3이 8단 칩, 수율 80%에 육박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20개 중 4개는 버린다는 뜻이다. 박문필 부사장이 이끄는 HBM-P팀은 그 4개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 라인으로 돌려보내지도 않는다. 완전히 죽인다. 엔비디아 납품 기준의 단 한 항목이라도 미달하면 그 웨이퍼는 2000 본사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1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은 회사가 팔 수 있는 칩을 스스로 폐기한다. 왜인가? HBM은 한번 불량이 납품되면 AI 서버 전체가 멈춘다. 고객사 손실은 칩값의 수십 배다. 신뢰를 잃으면 다음 세대 오더가 없다. 12단 제품 양산을 앞둔 지금 시장의 기준점은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다. 돈을 태워서 기준을 지킨 회사만이 다음 기준도 자기 손으로 쓸 수 있다. 2003년 검찰이 SK글로벌 장부를 열었을 때 그 숫자가 말했다. 이익잉여금 1조 5,587억 원이 부풀려져 있었고 당기순 손실은 1,226억 원이 감춰져 있었다. 회계장부란 기업의 얼굴이다. 그 얼굴이 거짓이었다. SK그룹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부인하거나 인정하거나. 당시 경영진은 후자를 택했다. 분식 사실을 공개하고 채권단 자율 협약을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JP모건은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해 2,405만 주를 주당 4,290원에 매입했다. 외부 자본이 들어온다는 건 책임을 외부에도 공개했다는 뜻이다. 이 위기가 SK를 바꿨다. 숫자를 숨기는 문화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그룹 전체가 몸으로 배웠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불량 칩을 납품 대신 폐기하는 이유는
한번 신뢰를 잃으면 되찾는데 2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 회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전쟁이 시작됐다. KTF와 LG텔레콤이 번호 이동제 도입을 앞두고 가입자 쟁탈전에 불을 붙였다. SK텔레콤의 등을 겨눈 칼이었다. SK텔레콤은 기술로 받아쳤다. 1996년 1월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로 쌓은 24년의 네트워크 자산이 무기였다. 품질이 곧 방어선이었다. 그러나 소비만으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같은 해 월드컵 시즌 SK텔레콤은 비 더 레즈 캠페인을 띄웠다. 통신사가 붉은 악마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이건 광고가 아니었다. 거리를 가득 채운 붉은 물결 한가운데 SK텔레콤의 이름이 새겨졌다. 브랜드가 국민 감정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경쟁사는 요금을 깎았다. SK텔레콤은 감정을 팔았다. 싸움의 차원이 달랐다. 기술로 기반을 닫고 감정으로 시장을 잠갔다. 1위는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기는 것이다. 전쟁은 혼자 치르지 않는다. SK하이닉스의 오늘을 만든 건 이름 썩 자가 아니라 이름 없이 버틴 사람들의 합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결정했다. 하이닉스 인수부터 다른 인텔 공장 편입까지 그는 반도체를 SK의 중심축으로 박아 넣었다. 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 수령한 47억 5천만 원은 그 결정의 무게를 숫자로 환산한 것이다. 광노정 사장은 실행했다. GTC-2025 무대에서 HBM 구조 모형을 직접 들고 나온 건 기술 발표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엔비디아 앞에서 세계 앞에서. 그리고 경영진 전체가 60억 원대 자사주를 샀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 회사에 베팅한 것이다. 2026년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는 그 베팅을 구조로 굳혔다. 팀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SK하이닉스가 증명한 건 한국 반도체의 진짜 무기는 칩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HBM 시장에서 역전은 조용히 일어나지 않았다. 엔비디아가 AI 가속기용 메모리 공급사를 선정하던 시점, SK하이닉스는 경쟁사보다 먼저 HBM3이 양산 라인을 확보했다. 4세대 HBM3에서 5세대 HBM3로 넘어가는 그 좁은 기술 계단에서 삼성전자는 발을 헛디뎠고 SK하이닉스는 올라섰다. 왜 가능했나? 수율이었다. 수십 개의 다이를 수직으로 쌓아 열을 잡는 공정은 조금만 어긋나도 전량 패기다. SK하이닉스는 이 공정에 수년을 먼저 투입했고 경쟁사가 수율 문제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이 엔비디아의 주문을 사실상 독점했다. KB증권은 2026년 SK하이닉스 순이익 추정치를 225조 원으로 제시하며 목표주가 200만 원을 내걸었다. 12개월 선행 PER 5.5배. 숫자가 말하는 건 단순하다. 시장은 이미 이 역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기술 격차는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는다. 남들이 포기한 공정에 먼저 뛰어든 자가 결국 시장을 가져간다. 최태원 회장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마주 앉은 건 단순한 공급 계약 자리가 아니었다. 의제는 HBM 공급을 넘어 AI 데이터 센터 협력 전체였다. 엔비디아 GPU의 SK하이닉스 HBM32가 탑재된 그레이스 블랙을 GB300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 그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직접 찾겠다는 계산이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였나? 메타의 MTIA, 구글 TPU, AMD 맞춤형 GPU까지 새 수요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클라우드 최전선에 있는 MS와 협력은 단일 고객 의존 구조를 깨는 열쇠였다. 최태원 회장은 같은 시기 ADR을 통한 미국 상장 가능성도 공개 언급했다.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로 올라서겠다는 선언이었다. 삼성전자가 7세대 HBM 실물을 먼저 공개하며 HBM4와 역전을 노리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쌓은 건 제품 하나가 아니라 빅테크와의 관계망이다. 기술은 따라잡힐 수 있어도 신뢰로 묶인 공급망은 쉽게 끊기지 않는다. 광노정 사장은 워커 히로텔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HBM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2000포럼 2025 개회사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수년치 싸움이 압축돼 있었다. 시장이 HBM에 회의적이던 시절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왔다. AI 연산용 메모리 수요가 이 정도로 폭발할 거라는 확신은 누구도 없었다.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지금 왜 이걸 하느냐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밀었다. 미래를 먼저 본 쪽이 먼저 판을 깔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광노정 사장이 강조한 건 바로 그 안목이었다. 과감한 투자는 결과가 보인 뒤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보이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 HBM 시장의 선두는 그 선택의 산물이었다. 선구자는 혼자 먼저 본다. 그리고 혼자 먼저 돈을 뗀다. 최종현이 성경을 인수할 때 주변을 말렸다. 섬유 회사를 왜 사느냐고. 그는 지금 싼 게 나중에 비싸진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 논리가 SK의 뼈대가 됐다. 최태원이 하이닉스를 품을 때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반도체를 왜 사느냐, 부채 덩어리 아니냐. 그래도 샀다. 시장이 싸다고 부를 때가 진짜 살 때라는
창업주에게서 내려온 감각이었다. CXMT가 화웨이에 HBM3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SK하이닉스는 이미 인디애나 공장에서 HBM 패키징 차기를 구축하고 있었다. 추격자가 출발선에 설 때 선두는 다음 코스에 있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 기업인 이유는 단순하다. 남들이 의심할 때 먼저 판을 깔고 남들이 따라올 때 판을 바꾼다. 그 DNA는 창업주 직관에서 시작해 지금 2000 공장의 적층 공정 안에 살아있다. 52조 5,763억 원. 분기 매출이다. 연간이 아니다. 석 달치다 전년 동기 대비 198.1% 증가. 2배가 아니라 거의 3배다. KB증권은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34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올렸었다. 수정 이유는 단순했다. 숫자가 예측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SK그룹 안에서도 변화가 읽힌다. SK지오센트릭은 매출 3조 2,130억 원, 영업이익 1,275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반도체 한 계열사가 만든 온기가 그룹 전체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그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무게를 생각하면 이 숫자는 기업 실적이 아니다. 국가 성적표다. 한때 부채 덩어리라 불렸던 회사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을 떠받치고 있다. 정상에 선 기업에게도 고지서는 날아온다. 모노리식 3D. 미국의 특허관리 전문 업체다. 이들은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제소했다. 특허침해 소송이다.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한 바로 그 시점에 법원 서류가 접수됐다.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은 특허 소송에서 원고 친화적 판결로 유명한 곳이다. 우연이 아니다. 왜 지금인가? 답은 단순하다. 강해질수록 표적이 된다. 52조 5,763억 원의 분기 매출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송 상대로서의 가치이기도 하다. 특허 소송은 기술 싸움이 아니라 돈 싸움이다. SK하이닉스는 이런 압박을 처음 겪는 게 아니다. 부도 직전에 회사를 인수해 세계 1위 HBM 공급사로 올라서기까지 버티는 것 자체가 전략이었다. 소송도 경쟁도 지정학도 늘 있었다. 그래도 해왔다. 그래서 또 해낼 것이다. 오늘 이 기업의 촉보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에도 이 은밀한 기록을 확인하러 꼭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역사적 기록과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